바람의 12방향 어슐러 K. 르긴. 물건들. 산에는 바닷가에 서서 저 멀리 어렴풋이 섬들이 있는 또는 있다고 생각되는 곳에서 일어나는 기다란 파도 거품을 보고 있었다. 사내가 바다에게 말했다. 저곳에 내 왕국이 있어. 바다는 사내에게 모든 이에게 해주는 말을 했다. 사내의 등 뒤에 있는 저녁이 움직여 물을 건너면서 파도 거품선은 창백해졌고 바람은 잦아졌으며 서쪽 저 멀리에서 별처럼 보이는 빛이 나타났다. 아니 어쩌면 빛이 있었으면 하는 사내의 희망일지도 모른다. 사내는 늦은 황혼에 자신이 사는 마을의 거리로 돌아갔다. 가게와 이웃이 사는 오두막집은 이제 아무도 살지 않고 텅 빈 듯 깨끗이 치워진 채 종말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흐느낌의 언덕배기에 있는 회관에 있거나 레이저 가족과 함께 벌판에 나가 있었다. 하지만 리프는 집을 비울 수도 정돈할 수도 없었다. 리프의 상품과 소유품들은 내다 버리기엔 너무 무거웠고 부숴버리기엔 너무 단단했으며 불에 타지 않기에 태워버릴 수도 없었다. 리프의 물건은 오직 오랜 시간만이 없을 수 있었다. 그런 물건들이 모여 있거나 그대로 있거나 버려지거나 한 곳은 어디나 모두 도시가 되었거나 도시처럼 보이거나 할 터였다. 그래서 리프는 자기 물건을 내다 버리려 애쓰지 않았다. 리프의 마당에는 여전히 그가 만든 벽돌이 수천 수만 장 쌓여 있었다. 가마는 차갑게 식어 있었지만 아직 쓸만했고 진흙과 마른 모르타르와 석회가 든 통들, 벽돌 운반통과 외바퀴 수레와 흑손을 비롯해 모든 것이 그곳에 그대로 있었다. 공증인 거리에서 온 친구들 중 한 명이 비웃으며 물어본 적이 있었다. 낡은 세상의 종말이 오면 벽돌로 담을 쌓고 그 뒤에 숨을 생각인 모양이지. 언덕으로 올라가던 또 다른 이웃은 황금빛 오후 햇살을 받아 부드럽고 발그레하게 빛나며 쌓여있는 예쁘장하게 구워진 벽돌 더미, 덩어리, 무더기들을 잠시 들여다보더니 그곳에 쌓여있는 벽돌 무게만큼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물건들로부터 자유로워야 해. 리프, 자네를 끌어당겨 가라앉힐 무게에서 자유로워져야 한다고. 우리와 함께 가자고. 종말의 세상 위쪽으로 말이야. 리프는 벽돌 더미에서 벽돌을 하나 집어들어 다른 곳에 쌓여있는 무더기에 옮겨 놓은 다음 당황해하며 싱긋 웃었다. 사람들이 모두 지나갔을 때 리프는 언덕으로 올라가지도 벌판으로 도망간 사람들을 도와 동물을 사냥하러 가지도 않고 종말의 세상 끝에 있는 바닷가로 갔다. 세상 끝 너머에는 오로지 물만 있을 뿐이었다. 옷에는 소금 냄새가 배고 얼굴은 바닷바람으로 빨개진 채 리프는 벽돌 공장이 있는 오두막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여전히 레이저 가족의 웃음소리나 피난해야 될 처지로 인한 절망감을 언덕으로 옮겨가는 사람들이 절망에 빠져 높이 흐느끼는 마음을 이해할 수 없었다. 공허했다. 배가 고팠다. 리프는 작고 묵직한 사람이었고 세상 가장자리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저녁 내내 맞으며 꼼짝도 하지 않고 있었다. 이봐요 리프. 리프가 있는 길 건너편 집들이 몇 채 서 있는 직물공 거리에서 사는 과부가 말했다. 당신이 거리를 걸어오는 걸 봤어요. 해가 진 다음에 걸어 다니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다고요. 점점 어두워지고 훨씬 더 조용해지네요. 여자는 마을이 무엇보다 혹은 언제보다 더 조용한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여자는 계속 말을 했다. 저녁은 먹었나요? 지금 막 오븐에서 구운 고기를 꺼냈어요. 세상의 종말이 올 때까지 꼬맹이와 나는 그걸 절대 다 못 먹을 거예요. 정말이에요. 게다가 난 맛있는 고기를 버리고 싶지 않다고요. 아, 정말로 고맙습니다. 외투를 입으며 리프가 말했다. 둘은 가파른 거리를 휩쓸고 있는 바닷바람을 맞으며 어둠을 뚫고 벽돌공 거리에서 직물공 거리로 걸어갔다. 자그마한 등불이 걸린 과부의 집에서 리프는 여인의 아이와 놀았다.
이 마을에서 마지막으로 태어난 아이로 작고 통통했으며 막 서는 걸 배운 참이었다. 과부가 묵직한 등나무 탁자 위에 빵과 따뜻한 고기를 차리는 동안 리프는 갓난아이를 일으켜 세웠고 아이는 좋아서 깔깔거리다 넘어졌다. 그들은 자리에 앉아 음식을 먹었다. 심지어 갓난아이도 겨우 4개뿐인 이로 단단한 빵 덩어리를 갈짝거렸다. 왜 언덕이나 들판으로 가지 않는 건가요? 리프가 묻자 과부는 간단하게 대답했다. 아, 전 아이가 있어요. 리프는 여인의 남편이 지은 작은 집을 둘러보았다. 여인의 남편은 리프 밑에서 일하던 벽돌공들 가운데 한 명이었다. 이거 맛있는 걸요? 작년 언젠가 먹어본 이후로 고기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알아요, 알아. 더 이상 집을 짓질 않죠. 단 한 채도요. 벽 하나, 닭장 하나도 만들지 않죠. 심지어 수리조차 하지 않아요. 하지만 당신은 천을 짜잖아요. 천은 좀 수요가 있나요? 네, 세상이 끝나기 전까지도 새 옷을 원하는 사람들은 있으니까요. 이 고기도 성주님의 가축들을 도살한 레이전의 집에서 산 거예요. 그리고 저는 성주님의 따님을 위해 고운 린넨을 짜고 받은 돈으로 고깃값을 치른 거죠. 그걸로 가온을 만들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입고 계시겠다고 하더군요. 둘의 속마음에 동의한다는 듯 창문이 가볍게 코웃음 치며 조롱했다. 하지만 이제는 아마도 떨어졌고 양모도 거의 없어요. 물레질도 천을 짤 일도 없는 거죠. 들판은 불에 탔고 가축들은 죽었어요. 그렇죠. 시기가 안 좋은 거죠. 최악의 시기입니다. 맛있게 구워진 고기를 먹으려 리프가 말했다. 과부가 말을 계속했다. 이제 들판이 불에 탔으니 땅을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그리고 사람들이 우물에 독을 뿌렸으니 물은 어디서 가져와야 하나요? 저 위에서 흐느끼는 사람들처럼 말을 하게 되네요. 그렇죠? 양껏 드세요. 리프. 남편은 봄이 되면 어린 양고기가 세상에서 최고 맛있다고 하다가 가을이 되면 구운 돼지고기가 세상에서 최고 맛있다고 했죠. 자, 사양 말고 양껏 드세요. 그날 밤 벽돌 공장의 오두막집에서 잠을 자던 리프가 꿈을 꾸었다. 대개 리프는 벽돌만큼이나 얌전히 잤지만 그날 밤에는 꿈속에서 밤새 섬들을 포류하고 다니는 꿈을 꾸었고 잠에서 깨었을 때 섬들은 더 이상 소망이나 추측이 아니었다. 날이 어두워지면서 별이 또렷하게 보이듯 리프는 섬들을 확실하게 인식했다. 하지만 꿈속에서 리프는 어떻게 물 위를 다닐 수 있었던 걸까? 날아간 것도 아니었으며 걷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물고기처럼 물속을 헤엄쳐 다닌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리프는 진녹색 평원과 바람에 출렁이는 물구비를 넘어 섬들로 갔으며 외침을 들었고 마을 불빛을 보았다. 리프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물 위를 갈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았다. 리프는 풀잎이 어떻게 해서 냇물 위에 떠 있는지 생각해보고 등나무를 쪼개 엮어서 매트를 만들고 그 위에 누워 손으로 밀면 어떨까 생각했다. 하지만 냇가 옆 등나무 숲은 여전히 연기에 휩싸여 있었고 바구니 공이 쓰던 버드나무 더미는 모두 불에 타고 없었다. 꿈속에서 본 섬들에 있는 등나무나 풀들은 키가 15m 정도 되었으며 리프의 팔뚝보다 굵은 갈색 줄기들이 주변에 널려 있었고 쭉 뻗은 수천 개의 가지는 태양을 향해 펼쳐진 녹색 잎들로 가득했다. 그런 줄기가 있다면 타고 바다를 건널 수 있으리라. 하지만 리프가 사는 나라에는 그런 식물이 없었고 본 적도 없었다. 언덕배기에 있는 마을 회관에는 단단한 갈색 재료로 만든 칼 손잡이가 있었다. 하지만 그건 다른 땅에서 자란 나무라는 식물로 만든 것이라 했다. 기름 바른 가죽은 물에 뜰지도 모른다. 하지만 무두장이는 몇 주째 게으름을 피웠고 팔 가죽도 없었다. 누군가의 도움을 구할 생각은 버리는 게 나았다. 리프는 투명한 바람이 부는 바닷가로 외바퀴 수레와 가장 큰 벽돌 운반통을 가지고 가 환초로 둘러싸인 잔잔한 물속에 넣었다. 지게와 운반통은 가라앉지 않고 적당한 깊이로
잠긴 채 떠 있었다. 하지만 리프가 그 위에 한 손을 올려놓자 뒤집어지더니 물이 차서 가라앉았다. 너무 가벼워, 리프가 생각했다. 리프는 절벽으로 돌아가 거리를 지나 이제는 쓸데없는 양질의 벽돌을 외바퀴 수레에 가득 담고 다시 힘들게 밀고 바닷가로 갔다. 비록 지난밤 있던 파멸 기념 축제에서 곤드레가 된 레이저 집안 사람 한둘이 어두운 출입구에서 환한 공기 너머로 리프를 힐끔거렸지만 호기심 어린 눈으로 리프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는 아이들은 없었다. 지난 몇 년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날 하루 종일 리프는 벽돌을 나르고 모르타르를 만들었으며 다음날 비록 다시 꿈을 꾸지는 않았지만 리프는 시멘트를 만들기 위해 비바람이 몰아치는 3월의 해변에 벽돌들을 잔뜩 가져다 놓고 그 근처에 모래를 대량으로 쌓았다. 리프는 벽돌로 아가리가 땅으로 향하게 작은 돔을 만들었다. 끝이 물고기처럼 뾰족한 타원형이었다. 리프는 벽돌을 나선 모형으로 정교하게 쌓아 이 모든 작업을 단숨에 끝냈다. 잔 하나 분량 또는 수레 하나 분량의 공기가 물 위에 뜰 수 있다면 돔처럼 생긴 벽돌도 뜨지 않을까? 그리고 벽돌은 충분히 튼튼할 터였다. 하지만 모르타르가 굳은 뒤 넓은 등에 힘을 주고 돔을 뒤집어 들어올려 부서지는 파도 사이로 밀어 넣었을 때 돔은 대합이나 모래 벼룩이라도 되는 듯 축축한 모래에 깊숙이 가라앉았다. 리프는 돔을 뒤집어 속을 비웠지만 파도가 다시 그 속을 채우고 또 채웠으며 마침내 검푸른 파도가 하얀 거품을 일으키며 돔을 낚아채 이리저리 굴리고 내치더니 벽돌 하나하나로 낱낱이 분해해 영원히 젖어 있을 모래 속으로 파묻었다. 목까지 젖은 리프는 그곳에 서서 눈가에 소금물을 닦아냈다. 바다 서쪽으로는 파도와 비구름 뿐이었다. 하지만 섬들은 그곳에 있었다. 리프는 알고 있었다. 사람보다 10배는 큰 풀들이 자라는 곳, 바닷바람이 스쳐가는 황금빛 벌판, 하얀 마을들, 바다 위로 하얀 왕관을 쓴 언덕, 그리고 언덕 위에서 소리치는 목동의 목소리, 모두 그곳에 있었다. 나는 건축업자지 무리를 떠다니는 사람이 아니야. 자신의 어리석음을 조목조목 생각해 본 다음 리프가 말했다. 물에서 나온 리프는 절벽 쪽 길로 올라가 비 내리는 길을 지나갔다. 외바퀴 수레에 다시 벽돌을 싣기 위해서였다. 물 위를 떠다니는 멍청한 꿈에 빠져 일주일을 보낸 리프는 그제야 무두장이 거리가 버려진 채 황량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제역 공장은 텅 빈 채 쓰레기만 나뒹굴었다. 불 꺼진 장인들의 가게는 줄지어 늘어서 검은 아가리를 벌리고 있었고 그 위 침실 창문에는 가리개가 내려져 있었다. 길 끝에 있는 낡은 구둣가게는 불타고 있었으며 한 번도 신지 않은 새 신발이 쌓여있는 작은 더미가 타오르며 지독한 냄새를 냈다. 리프 옆에는 안장이 얹혀진 나귀가 코를 찌르는 연기에 귀를 퍼덕이며 기다렸다. 리프는 계속 길을 가 외바퀴 수레에 벽돌을 실었다. 가파른 길을 거세게 내려가는 수레의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 리프는 등에 힘을 잔뜩 주었고 바닷가까지 통해 있는 나선형 절벽 통로를 지나는 동안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어깨에 온 힘을 기울여 수레 방향을 바꾸며 바닷가로 내려갔고 이번에는 그런 리프 뒤를 마을 사람 몇 명이 따라왔다. 공증인 거리에 사는 두색과 시장 근처 거리에 사는 사람들 몇 명이 뒤를 따라왔기 때문에 리프가 몸을 곧게 폈을 때는 모래를 따라 나 있는 깊은 외바퀴 수레의 바퀴 자국을 따라 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파도 거품이 리프의 맨발을 간지리고 얼굴에 흘러내리는 땀이 열을 식혀 주었다. 사람들은 레이저 집안에 굼뜨고 게으른 기운을 풍겼다. 리프는 주위 사람들의 관심은 없었지만 직물공 거리에 사는 과부가 절벽에 서서 겁먹은 얼굴로 지켜보는 것을 알고 있었다. 리프가 바닷물이 가슴까지 차오를 때까지
외바퀴 수레를 몰고 들어가 벽돌을 쏟아낼 때 커다란 파도가 밀려오더니 요란한 소리를 내며 수레의 거품을 가득 담았다. 이미 레이저 집안 사람들 몇몇은 해변에서 떠났다. 공중인 거리에 사는 키 큰 사람이 리프 근처를 어슬렁거리고 있다가 가볍게 희죽거리며 말했다. 절벽 꼭대기에서 버리는 게 편하지 않아, 친구? 리프가 말했다. 그러면 모래사장에 떨어질 뿐이라고. 벽돌을 물에 빠뜨리고 싶은 거로군. 다행이네. 우리 중 몇몇은 자네가 여기서 뭔가를 지으려 그러는 줄 알았다고. 사람들은 널 손 좀 보려고 했다고. 그 벽돌들을 축축하고 서늘한 곳에 확실하게 두라고. 공증인 거리에 사는 이는 희죽거리며 떠났고 리프는 다시 짐을 실어오기 위해 절벽으로 향했다. 저녁 먹으러 와요. 절벽 꼭대기에서 과부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여인은 아이를 바람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꼭 껴안고 있었다. 리프가 말했다. 네, 빵을 한 덩어리 가지고 갈게요. 빵 굽는 이가 떠나기 전에 몇 덩어리 가져다 놓았어요. 리프는 싱긋 웃었지만 여인은 웃지 않았다. 둘이 오르막길을 가고 있을 때 여인이 물었다. 벽돌을 바다에 버리고 있는 건가요, 리프? 리프는 활짝 웃으며 그렇다고 대답했다. 여인은 어찌 보면 안도감이 서린 것도 같고 또 어찌 보면 슬픔이 서린 것도 같은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등불이 타오르는 여인의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는 동안 여인은 언제나처럼 조용하고 평안했다. 둘은 치즈와 말라붙은 빵을 맛있게 먹었다. 다음날 리프는 계속해서 벽돌을 날랐다. 만약 레이저 집안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았다면 리프가 자신들과 같은 일을 한다고 생각했을 터였다. 해변에서 깊은 바다까지 경사가 완만했기에 리프는 물 밖으로 건물이 보이지 않게 작업할 수 있었다. 리프는 작업물이 절대 물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간조일 때 일을 시작했다. 만조일 때는 얼굴과 머리 위로 몰아치는 파도를 뚫고 벽돌을 쏟아내 쌓아 올리기 힘들었지만 리프는 쉬지 않고 일을 계속했다. 저녁 무렵 리프는 기다란 강철 막대들을 가져와 자신이 세운 것에 버텨놓았다. 역류가 흐르면 2.5m 정도 만들어 놓은 둑길이 무너질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레이저 집안 사람들에게 의심받지 않도록 리프는 간조가 되더라도 막대 끝부분이 물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조심했다. 흐느낌의 언덕배기 마을 회관에서 내려온 노인 둘이 황혼 아래 돌길을 걷다가 길에 서 있는 리프의 텅 빈 외바퀴 수레를 두드리며 리프에게 비웃듯 웃음을 지어 보였다. 물건들로부터 해방되는 건 좋은 거야. 한 명이 부드럽게 말하자 다른 한 명이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날 리프는 비록 섬들 꿈을 꾸지는 않았지만 계속 둑길을 만들었다. 리프가 멀리 들어갈수록 모래는 더욱 가파른 경사를 보였다. 이제 리프는 자신이 만든 둑길 끄트머리에 서서 외바퀴 수레로 실어온 벽돌을 쏟아낸 다음 벽돌들을 평평하게 쌓고 미리 설치해 놓은 막대 사이에 끼우기 위해 물속으로 들어가 버둥거리고 헐떡이며 물 위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기를 반복했다. 그러다 다시 물 밖으로 나와 회색 모래밭을 가로질러 절벽을 올라가 외바퀴 수레를 덜컥거리며 조용한 거리를 지나 또다시 짐을 실으러 갔다. 그 주의 어느 무렵 벽돌 공장으로 찾아온 과부가 말했다. 나도 절벽 너머로 벽돌을 던질게요. 조금 덜 걸어도 될 거예요. 외바퀴 수레에 벽돌을 실어 옮기는 건 힘든 일입니다. 아, 괜찮아요. 좋아요. 그럼 원하는 만큼만 하세요. 하지만 벽돌은 무겁습니다. 그러니 한꺼번에 많이 옮기지는 마세요. 작은 외바퀴 수레를 들이죠. 그리고 짐 위에 여기 꼬맹이를 태우고 다녀도 돼요. 그리하여 여인은 가끔이지만 리프를 도왔다. 안개 낀 아침은 온통 은빛이었으며 오후가 되면 바다와 하늘이 맑았고 절벽 틈 꽃이 피던 곳에는 잡초만 무성했다. 절벽에는 더 이상 꽃이 필 곳이 없었다. 이제 둑길은 해안에서 상당히
뻗어나갔으며 리프는 물고기를 제외한 그 누구도 배운 적이 없는 기술을 배워나갔다. 리프는 땅에 손이나 발을 대지 않고 바닷물 위를 떠다니거나 잠수해 움직일 수 있었다. 리프는 사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리프는 파도 거품, 공기가 에워싼 물, 물이 에워싼 공기, 안개, 4월에 내리는 비 따위가 뒤죽박죽 섞여 있는 환경에서 물속으로 들어갔다 나오고 공기 중으로 나왔다 들어가며 벽돌 작업을 하느라 바빠 이것을 많이 생각하지 못했다. 리프는 종종 어둑어둑하고 숨 쉴 수 없는 녹색 세계로 즐거이 내려가 물고기 떼 사이에서 벽돌과 씨름하다가 공기가 필요할 때만 헐떡이며 물보라를 품은 바람으로 나왔다. 신기하게도 물속에서는 벽돌을 제대로 다루기 힘들었고 무게도 거의 느낄 수도 없었다. 리프는 발이 푹푹 빠지는 모래밭 위를 비틀비틀 걸어다니며 충실한 조력자가 절벽 가장자리에서 떨어뜨려준 벽돌들을 모아 외박 기술에 담은 뒤 간조대는 해수면 30에서 40cm 아래, 만조대는 1.2에서 1.5m 아래 있는 둑길 끝으로 곧장 가져가 쏟아낸 다음 물속으로 들어가 둑길을 쌓고 다시 벽돌을 가지러 해안으로 돌아가기를 반복하며 하루 종일 열심히 일했다. 리프는 소금기 때문에 눈앞이 침침해지고 온몸이 가려웠다. 하지만 밤이 되어서야 지치고 배고픈 몸을 이끌고 마을로 돌아와 과부와 그녀의 아이와 함께 눈에 보이는 아무 음식이나 먹었다. 봄 기운으로 저녁은 점차 따뜻하고 아늑하고 길어져 갔지만 최근의 마을은 아주 어둡고 고요했다. 이런 적막한 마을 분위기를 눈치챌 정도 기운이 남아있던 어느 날 저녁, 리프가 이에 대해 말하자 과부가 대답했다. 아, 제 생각에는 이제 다 떠난 것 같아요. 모두요? 침묵이 흘렀다. 어디로 갔는데요? 여인은 어깨를 으쓱여 보였다. 여인은 검은 눈을 들어 식탁 건너편에서 불빛이 비치는 리프를 한동안 조용히 바라보았다. 어디일까요? 여인이 말했다. 당신이 만드는 바닷길은 어디로 통하는 걸까요, 리프? 리프는 잠시 동안 가만히 있었다. 섬들로요. 마침내 리프가 대답하더니 껄껄거리며 여인과 시선을 마주쳤다. 여인은 웃지 않고 단지 이렇게 말했다. 섬들이 그곳에 있나요? 그렇다면 섬들이 있다는 게 사실인가요? 여인은 자고 있는 어린아이를 살펴보고는 아무도 다니지 않는 거리와 아무도 살지 않는 집 사이를 따뜻하게 감싸고 있는 늦봄의 어둠 속으로 대문을 열었다. 마침내 여인은 리프를 돌아보고 말했다. 리프, 당신도 알고 있겠지만 벽돌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몇백 장 정도밖에 없어요. 좀 더 구워야 해요. 여인은 말을 마치고 나지막히 울기 시작했다. 이런. 리프는 바다를 가로질러 36m 뻗어 있는 물속 길과 그 끝에서 수천 킬로미터 뻗어 있는 바다를 떠올렸다. 헤엄쳐 나갈 겁니다. 그러니 울지 마세요. 당신과 어린아이를 여기에 남겨두고 제가 떠날 것 같습니까? 벽돌을 날라 절벽 아래로 떨어뜨리게 한 내가 당신에게 밥을 얻어먹고 그나마 양식도 떨어져 이제는 처음 보는 잡초와 조개를 구해 요리해 준 것을 먹고 있는 내가 당신 식탁과 난로 그리고 침대를 쓰고 있는 내가 당신의 웃음 띤 환대를 받고 있는 내가 울고 있는 당신을 두고 떠날 것 같습니까? 이제 진정하시고 울지 마세요. 우리가 섬들로 갈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모두 갈 수 있는 방법을요. 하지만 리프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벽돌공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 리프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이미 다 했다. 리프가 만든 것은 해변에서 36m 뻗어 있었다. 한참 뒤 여인이 식탁을 치우고 레이저 집안 사람들이 떠난 지 오래되어 이제는 맑은 물이 된 우물물로 접시를 씻는데 리프가 여인에게 물었다. 당신은 어쩌면 이게 리프는 차마 말을 끝낼 수가 없었지만 여인은 조용히 서서 리프의 말을 기다리고 있었기에 용기 내어 말을 마쳤다. 지금이 종말이라고 생각하나요? 정적. 자그마한 등불이 걸린 방 하나,
어둠에 쌓인 모든 방들, 거리 그리고 타버린 들판과 버려진 땅의 정적이 감돌았다. 둘의 머리 위편 언덕배기에 검은 마을 회관에도 정적이 돌았다. 조용한 공기, 조용한 하늘, 모든 것이 조용한 채 아무 대답이 없었다. 멀리서 들려오는 바다 소리와 가까이서 들려오는 잠든 아이의 숨소리를 제외하고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아니요, 여인이 말했다. 여인은 리프 건너편에 앉아 식탁 위로 손을 올려놓았다. 아름다운 손은 흙처럼 검었으며 손바닥은 상아 같았다. 아니요, 여인이 말했다. 끝은 끝이죠. 지금은 아직 종말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에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아직도 여기에 있는 거죠? 단지 우리만 말이에요. 글쎄요, 당신에겐 물건이 있었어요. 벽돌요. 그리고 나는 아이가 있었고요. 내일은 떠나야 해요. 잠시 뒤 리프가 말했다. 여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둘은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났다. 먹을거리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기에 여인은 아이가 입을 옷 몇 벌을 챙긴 가방과 따뜻한 가죽 망토를 걸치고 리프는 혁대의 칼과 흑손을 꽂고 여인의 남편이 입던 따뜻한 망토를 걸친 뒤 셋은 작은 집을 떠나 차갑고 음산한 빛을 받으며 버려진 거리로 향했다. 셋은 내리막길을 걸었다. 리프가 앞장을 섰고 여인은 잠든 아이를 망토로 감싸 안고 그 뒤를 따랐다. 리프는 연안으로 통하는 북쪽 길로도 남쪽 길로도 가지 않고 시장을 지나 절벽으로 가 모래밭으로 통하는 울퉁불퉁한 길로 내려갔다. 여인은 계속 뒤를 따랐고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바닷가에 도착했을 때 리프가 몸을 돌렸다. 물속에 들어가면 내 힘 닿는 한 보호해 드리겠습니다. 여인은 고개를 끄덕이고 나지막히 말했다. 당신이 만든 길이 뻗어 있는 곳까지는 걸어갈 수 있어요. 리프는 여인의 자유로운 한 손을 잡고 물로 이끌었다. 물은 차가웠다. 물은 살을 애듯 차가웠으며 등 뒤 동쪽에서 온 차가운 햇빛은 모래밭을 괴롭히며 쏴거리는 파도를 비치고 있었다. 둑길에 도착하자 발밑을 든든히 받쳐주는 벽돌을 느낄 수 있었고 망토에 쌓인 아이는 어머니 어깨 위에서 다시 잠들었다. 리프 일행이 앞으로 나갈수록 파도는 점차 거세게 그들을 후려쳤다. 밀물이 오고 있었다. 바다 쪽에서 밀려온 쇠파는 온몸에 냉기가 들게 했으며 옷과 머리칼과 얼굴을 흠뻑 적셨다. 일행은 리프가 만든 둑길 끝에 도착했다. 등 뒤로 해변까지는 좁은 길이 나 있었고 절벽 아래 모래밭은 어두웠으며 절벽 위 파리한 하늘에는 정막이 감돌았다. 리프 일행 주위로 물과 거품이 거칠게 일었다. 이들 앞으로는 출렁이는 물, 깊은 심연, 거대한 틈이 있었다. 쇠파가 이들을 치며 해안으로 밀고 갔고 리프 일행은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다. 파도가 내려치는 강한 충격에 깨어난 아이는 울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언제나처럼 길고 냉정하게 쉿쉿거리는 바다의 중얼거림에 파묻혀 제대로 들리지 않았다. 아, 안 되겠어요. 아이 어머니가 외쳤지만 말과 달리 리프의 손을 더욱 꼭 잡고 그 옆으로 다가왔다. 자신이 만든 둑길에서 진짜 바다로 발을 디디기 위해 고개를 든 순간 리프는 어떤 형체를 뜀박질하는 빛을 새벽빛을 받은 제비의 가슴처럼 하얗게 어른거리는 물체를 보았다. 그것은 서쪽에서 물을 타고 오고 있었다. 그 물체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들은 바다의 목소리를 압도하는 듯 했다. 저게 뭘까요? 리프가 말했지만 여인은 고개를 숙이고 바다의 우렁찬 중얼거림에 도전하고 있는 아이의 작은 울음소리를 달래느라 정신이 없었다. 리프는 가만히 서서 순백의 항해를 파도 위에서 춤추는 빛을 자신들을 향해 다가오는 춤을 등 뒤로 밝아가는 빛을 향해 다가오는 춤을 바라보았다. 기다려. 회색 물결을 타고 파도 위에서 춤추던 형체에서 외침이 들려왔다. 기다려. 그 목소리들은 아주 달콤했으며 범선이 하얀 천을 리프 위로 기울였을 때
리프는 사람들 얼굴과 자신을 향해 내민 팔들을 볼 수 있었고 그들이 하는 말을 들을 수 있었다. 타요, 배 타요. 우리와 함께 섬들로 갑시다. 꽉 잡아요. 사내는 부드럽게 여인에게 말했고 둘은 마지막 걸음을 내딛었다.